11번 문제.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죄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 장소에서, 이거 페이크죠. 페이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자, 이제 키워드 나옵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통고처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범죄 사실은 실경상경, 그렇죠. 실경. 동일성 OX, X입니다.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 전 범죄 사실이죠. 와 후 범죄 사실, 공무집행 방해 공소 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후라는 요 단어 때문에, 그렇죠.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X. 범칙금 납부 효력이 공무집행 방해 공소 사실에 안 미친다라고 했었어야죠. 1번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포괄일제 관계라고 했습니다. 포괄일제, 상상적 경합 이런 거 넣으면은 항상 동오 표시하는 버릇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포괄일제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당연히 동일성이 인정이 되니까 기판력이 미치겠죠.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 기판력의 시적 기준이라고 했고요. 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제, 동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 역시 동오죠. 관계 있는 다른 죄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그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겠죠. 왜? 포괄일제든 상상적 경합이든 동일성 인정되니까요. 미친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은 딱 보아하니 우리가 형법 제수론 문제에서 자주 봐왔던 아주 익숙한 지문처럼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후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발생한 범죄 사실과 무슨 관계? 그렇죠. 실경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 정제 행위를 했네요. 공여한 경우.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죄 사실 횡령과 두 번째 범죄 사실 배임 정제는 무슨 관계? 예, 실경 관계고, 이 두 가지 범죄 사실은 당연히 동일성 OX, X라고 해야죠, 당연히. 자, 따라서 결론 보겠습니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 정제 점에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야죠. 왜? 실경 관계니까.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집행 및 소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았다 해도 이 징벌은 형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제재죠. 징벌은 일종의 행정법적 제재고 형벌은 형법적인 제재입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제재임을 알 수 있죠. 자,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옳은 소리죠. 목적,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 한다고 하여 이게 무슨 일사부재리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권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직권조사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사실심이 아니니까. 절뿐더러 옳은 내용인데요. 항소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 증거 이런 거 터치하면 돼요,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이런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 이유서 등에 첨부돼 있든 첨부돼 있지 않든 상고심은 사후심, 법률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후에 나타난 이런 것들 터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위법을 간가, 이것도 위법이죠.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죠. 간과하고 항소기가 판결을 선고하거나 1심 판결을 파기후 재판하는 항소심 판결에 고유한, 아주 이 단어 자체는 소프트하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항소심 판사들 입장에서는 고유한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이거는 아주 속이 타들어가는 무시무시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유한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다. 이런 말 들으면은 그날 밤 항소심 판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죠. 베리베리 빅 위법입니다. 이제 이 정도쯤 돼야지 아까 1번 질문에서 언급했던 예외적인 직권이 가미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 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 베리베리 빅 위법이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이제 이런 의미였죠. 이번 지문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상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죠. 왜? 상고심은 사후심 성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후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를 적용해버립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고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때 약간 좀 졸렬하지만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풀린다고 했습니다. 판단한 사항 이걸 양, 이외의 사유는 염소. 눈에 확 들어오죠. 양에 대해서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일관되게 대법원에서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를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걸 법조문에 있는 단어로 취급해버리면 됩니다. 당연히 법조문에 없는 이외의 사유는 염소에 해당되니까 이런 걸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겠죠. 예, 옳은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양 선고할 수 있죠. 예, 검사가 이렇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양을 선고한 경우. 그런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심판 대상 되었던 것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 아까 우리 3번 지문에서 배운 약간 졸렬 비법을 써버리죠. 심판 대상이 양이고 되지 않았던 법령 위반은 뭡니까? 염소죠. 이 염소를 즉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삼을 수 없죠. 상고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현행 형소법 제도가 메이드 인 저머니죠.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아주 참신하게 메이드 인 USA라서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지문 보시죠.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나사 풀렸죠. 벌써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상이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소중한 제도에 위반되는 짓을 했으니 무효가 되겠죠.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만능 치트키입니다. 명백. 그냥 의사를 표시했다면 좀 모르겠으나 앞에 확실한 숙식어, 만능 치트키 수식어의 명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앵간한 위법성은 뭐 됩니까? 치유가 되죠.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가 아니라 치유될 수 있다. 어차피 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도 아니고 명백히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이럴 때 우리 대법원에서는 하자 치유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니은 지문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피고인이 아니죠. 배심원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간이한 공판 절차로 진행해버리면 안 그래도 이 법률 비전문가인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들이 증거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도 있다고 했죠. 근데 통상이 아닌 이런 간이하게 공판을 진행해버린다면 제대로 된 맛을 갖다가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을 위해서 피고인이 설사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였어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기각 지문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 일부 철회, 공소장 변경인 경우죠. 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돈 들여가지고 누구 초대했어요?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들 다 초대한 이 마당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돌아가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세금 낭비죠. 소송 경제, 소송 능률 문제로 이런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은요.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이것번 지문은 당연히 틀린 내용입니다.
자, 리얼 질문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거는 생항기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죠.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관님들의 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했죠. 자, 이렇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주 세심한 배려 하나를 더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뭐냐?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으로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배려심 깊은 그런 대법관님들입니다. 따라서 그거 알고 이제 이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맞죠. 하지만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틀렸죠. 그 이유라 하더라도 제1회 공판 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배려심을 생각하면 이 리얼 지문은 틀린 내용이죠. 옳은 것은 니은번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체포구속직보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 보석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 피의자 보석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곧 석방이 될 건데 굳이 보석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지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으니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보신문조서 나왔습니다. 단순 암기사항이죠. 315조 제3호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라고 했습니다. 구속적보신문조서는 판례에 의해서 특심문서로서 315조 3호 적용되어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속적보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람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체포구속적보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 이런 비수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원칙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항고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적금 석방 결정. 아유 깁니다. 우리는 간단히 피의자 보석 결정 알고 계시죠? 근데 피의자 보석에서 석방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항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항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이거는 좀 졸렬하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이 피의자 보석 석방 결정 이거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그냥 염소. 따라서 양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염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항고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졸렬 비법을 사용해서 기억하시면 충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체포적부심사라는 것은 체포의 적법 부적법을 심사하는 것이지 체포영장을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영장에 의한 체포든 이렇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든 상관없이 체포되기만 하면 체포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마무리 표현은 옳은 것이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찰항고 재정신청은 둘 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라고 할 수 있죠. 1번 보겠습니다. 형사법 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정신청 결과 얼마든지 공소제기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규정을 해둬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신청 이후에 계속 공소시효 진행되도록 해버리면 공소시효 완성이 되어서 결국은 공소 제기를 못하게 해버리면은 고소인 고발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찰항고, 검찰재항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서면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었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복을 하려면은 윗선에 해야지 더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검찰 항고는 그 윗선인, 즉 고검의 윗선인 대검찰청에 계시는 검찰총장에게 검찰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질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 송부받은 때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거는 생암기사항이고요. 문제되는 두 당사자들 다 불러다가 재판을 해야지 공평하게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재정신청서 송부받으면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사유를
이거 문맥상 좀 이상하죠? 사실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현행 형소규칙에는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애도막표 표현 나오니까 뒤에 어떤 행위가 위법함을 알 수 있죠. 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이고 실수했네. 관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해버렸네요. 자, 공소제기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자동적으로 본화사건 절차가 개시될 수밖에요. 근데 이렇게 기왕에 본화사건 절차가 개시된 마당에 굳이 과거의 이 위법을 따로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따로 논한다면 그는 아주 소송 비경제죠. 그래서 소송 경제 차원에서 과거의 이 위법은 논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실체 판단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추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서술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거죠. 잘못을 다툴 수가 없다. 예, 이래야지 법원답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